이재근 박사님 나오실 때 마지막 강의니까 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따뜻해지는 것만 오는 건 아니죠, 그죠? 먼지도 오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드신데 어쨌든 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원래 500년 역사를 400년 500년 강의는 컨셉이 세 번에 오늘은 이제 2시간 넘어와서 2시간 2년 정도 역사 세 번에 걸쳐서 40분씩 나눠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조금 이제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칼뱅주의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이제 역사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죠? 16세기 역사입니다. 16세기 시작이 됐는데 종교개혁의 이제 시원이자 시작은 이제 마틴 루터인데 루터와 조금 결이 다른 소위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한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개혁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혁파의 이제 시작이자 시조는 이제 우리가 쯔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쭈리히의 대표자였는데 쯔빙글리가 시작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것을 계승하는 역할을 한 것은 오히려 쯔빙글리보다는 이후에 이제 칼뱅이라고 하는 이제 제네바에서 나타난 개혁자였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그룹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개혁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만들어낸 사상들을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쯔빙글리보다는 칼뱅을 중심으로 이제 이것이 전파가 되고 더 영향력이 더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개혁파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칼뱅주의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지만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둘을 이제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파와 칼뱅주의가 왔다 갔다 하는 용어로 이제 혼합이 됐단 말이죠. 또 어쨌든 이제 칼뱅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 체계가 이후에 이제 전파가 되면서 처음에는 스위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유럽 내부에서 주로 이제 북유럽을 중심으로 빙빙 돕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것이 이제 전파되면서 이제 네덜란드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다음에 독일 남부 일부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의외에 잘 몰랐던 역사를 지난주에 배웠죠. 동유럽으로 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였다고요? 헝가리, 그다음에 체코 일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거의 모르는 역사지만 이제 큰 역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동쪽으로 간 그룹 말고 서쪽으로 간 그룹들이 있었다. 근데 프랑스로 가서 한때 성공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실패가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위그너라고 하는 그룹 하나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화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은 결국엔 바다 건너간 일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소위 이제 지금의 영국 두 개의 이제 나라가 아래 위로 있었는데 스코틀랜드는 전체가 다 이제 소위 이제 칼뱅주의 국가가 되면서 장로교의 이제 국교가 됐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교가 장로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제 국교가 됐던 성공회 안에 신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성공의 신앙의 일부를 개혁파로 이제 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이제 짙은 색깔의 개혁파 신앙 또 이제 칼뱅주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그 청교도 그룹들이 이제 이후에 물론 성공회도 갔지만 성공회보다도 이제 좀 더 색깔이 짙었던 칼뱅주의 그룹들이 주로 이제 새로운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얘기를 이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착했던 그룹들이 이제 여러 그룹이 있는데 소위 이제 영국 계열의 이제 청교도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 잉글랜드 계열의 스코틀랜드 계열의 장로교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침례교 그룹도 이제 가서 남부에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나 독일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건너가가지고 일부 또 이제 개혁파 그룹을 형성을 하고, 소위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후에 19세기 이후에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칼뱅주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 전 세계화되는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 맞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2시간 동안 했던 이제 내용입니다.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한번 건너가지고요. 자,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소위 세계화되는 역사 속에서 남아공으로도 가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었던 뭐 케냐나 가나나 나이지리아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로 이제 전파가 됐는데, 동아시아에서 이제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칼빈주의 신앙이 이제 전파가 됐죠, 그죠? 전파가 됐는데 이 역사는 결국엔 선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역사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16세기 역사 또는 17세기 역사만 얘기할 때는 선교 신학 또는 이제 선교학위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랑 연결해서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선교학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제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선교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국에서 이제 형성되고 성장한 칼빈주의나 또는 이제 여러 서양의 기독교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냐면 반드시 선교 운동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여러 가지 이제 지도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표를 보면 제가 이제 한국 얘기를 할 건데, 자, 한국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한국에서 일어난 기독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칼뱅주의 운동을 얘기를 할 때는 한국에서 일어난 운동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선교 운동의 틀 속에서 봐야 되는데, 이 선교 운동의 틀에서 볼 때 항상 이제 일종의 이제 세트로 봐야 되는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만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한국에서 일어난 소위 이제 서양 세력과 만나는 역사,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는 역사는 그냥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일종의 이제 동아시아 전체를 향한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냐하면 그때 19세기 당시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개신교 또는 이제 천주교가 그 이전에 한국에 들어오지만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도 한국을 일종의 이제 선교의 일종의 이제 메인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한국은 별로 이렇게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큰 나라도 아니고 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서양에 이렇게 알려진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관심사는 항상 중국입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라는 이제 거대한 대륙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아시아는 워낙에 다양한데 인도라고 하는 이제 남쪽에 있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 뭐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던 대륙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이제 나눈다면 남아시아가 아니고 동쪽에 있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중국을 먼저 이제 기점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예전부터 이제 서양이 많이 알려졌었던 일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인 것이고,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일본과 중국을 선교하는 중에 만나게 된 새로운 땅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땅, 그죠? 그러면서 이제 숨겨진 나라였던 한국을 이제 추가로 이제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파된 그런 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한 것은 굉장히 의외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선교가 이제 마비가 될 때까지 약 150년 동안 서양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중국을 타겟 삼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계를 이제 우리가 숫자로도 이렇게 재정 통계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력이 투자된 그런 통계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얼핏 일종의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요, 약 150년간의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전 세계로 나간 선교사들의 약 70%, 그냥 어린 얘기를 해서요, 재정의 약 50%가 중국 한 나라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교파가 있는 나라,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중국에다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모든 기독교, 그다음 모든 기독교 교단, 심지어는 교파와 소속되지 않은 선교 단체들, 그러니까 초교파 선교 단체들을 포함해가지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150년 동안 엄청나게 선교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에는 그만큼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에는 기독교가 사실상 1949년과 함께 사라지죠. 왜냐하면 공산화가 돼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죠.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오히려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재정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 있었을 당시에 사람들이 이룬 성과보다도 말하자면 이제 1949년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약 20만 명이 있었거든요. 중국의 인구가 10억 가까이 되는데 2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1989년에 다 선교사를 다 추방당한 상태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이제 운동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중국이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20만 명밖에 없었던 거랑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예상하기에는 기독교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랑은 달리
올해 뚜껑을 열어봤더니 몇 천만 명의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돈과 이게 되게 중요한 교훈인 거죠. 기독교는 돈과 인력과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이제 중국 역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교 지역 중에 하나였고 정말 많은 이제 그 외부에 있는 특히 이제 서양에 있는 국가 또는 기독교 교회나 선교 단체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투자를 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는 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아주 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동양의 특별한 나라로서의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가장 서양에 닮은 나라, 가장 개화된 나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서양과 가까운 나라, 이제 가장 서양 사람들 당시 이제 인종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 동양인 중에서 소위 이제 유색인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양 사람들을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소위 모방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었죠. 그만큼 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투자를 했지만 일본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공산화되거나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 기독교인이 0.5%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국도 투자하고 일본도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이 두 나라는 그 투자한 거에 비한 사실상 그 결과가 너무너무 이제 좀 비참하다고 이해할 만큼 상태가 안 좋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의외로 그 주변에 있는 두 나라에 비해서 투자가 전혀 안 된 나라 중에 하나고 초기 단계에서는요.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였는데 오히려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한 3, 40년이 지난 이후에 봤더니 이 상황에서 가장 투자가 덜 됐고 가장 무관심했던 나라였던 한국이 오히려 기독교 성장률로 본다면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사실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시아 전체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제 보인 이제 그런 나라였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사인 거죠. 근데 이제 이와 비슷하게 이제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개혁파 역사 또는 칼뱅주의 역사를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칼뱅주의 역사를 쭉 이렇게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서양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미 탄생한 이제 소위 이제 여러 이제 칼뱅주의 교단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건너가 가지고 세워진 수많은 칼뱅주의의 라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는데 이 전통들이 굉장히 다양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혁파 전통도 있었고 장로교 전통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침례교 전통도 있었어요. 그죠?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칼뱅주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한국이 중국과 일본처럼 그렇게 관심을 받는 나라였다 그러면 당시에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나 가장 큰 침례교 같은 이런 교파가 우세한 그런 미국의 지형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교파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야죠. 그죠? 한국이 만약에 주목받는 나라였다 그러면. 근데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한국에는 사실상 이 모든 교파가 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파가 들어옵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제한돼요. 뭐예요? 장로교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에서는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파 가운데서 중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파가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침례교회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엄청나게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면서 남침례교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층에도 포함해가지고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중국에 온 그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인원이 많이 들어간 교파가 미국의 남침례교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많은 이제 장로교도 이제 남장로교, 북장로교 다 들어가고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개혁파 교파, 네덜란드계 개혁파 교파도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들어간 최대의 교파가 남침례교는 아닙니다. 중국과는 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에 있어서는 중국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침례교, 남침례교, 북침례교 다 들어갔고요.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다 선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서는 특히 오히려
이제 이쪽 계통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침례교나 장로교보다도 더 크게 활동했던 그 그룹들이 주로 이제 개혁교회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근데 왜 네덜란드 개혁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을까요? 일본에서 네덜란드 교육계는 미국에서 이렇게 큰 교파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일단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계가 아니니까 주류도 아니고 숫자적으로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재선교가 일본에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네덜란드 개혁파 그룹이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아는 것처럼 고개를 많이 끄덕이셨는데. 나라끼리 친하지 않았나요? 나라끼리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예, 17세기부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6세기 당시에 우리가 이제 영화 알고 계시죠? 어떤 영화가 유명합니까? 소위 이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게 이제 사일런스라는 영화인데 이게 16세기 얘기거든요. 16세기 당시에 소위 이제 저기 포르투갈 계통의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본과 소위 이제 서양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포르투갈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맺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포르투갈이 이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소위 이제 데지마라고 하는 이제 섬에다가 나가사키 앞에 있는 섬에다가 아예 이제 네덜란드 상관을 만든 상태에서 이때부터 이제 네덜란드랑 일본이 깊은 일종의 이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일본 상품들이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제 프랑스나 이런 이제 유럽으로 이제 팔려 나가게 되고 유명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제 네덜란드나 프랑스의 인상파 고흐나 이런 인상파 그룹의 대부분의 그 아티클들이나 그림들의 영감들이 다 일본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파 그림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본 기모노를 입은 여자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나오는 기법 자체가 일본 판화에서 나온 기법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일본 자체도 이제 서양 자체를 네덜란드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난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난학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학문이 있는데 이것은 화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할 때 그 란, 홀란드 할 때의 란, 화란학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랑 깊은 연관성을 갖다 보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17세기 당시에 막 무역하고 할 때는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절대로 전파하지 말라는 일단 조건이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풀리고 나서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이제 선교가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그때 이후에 이제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네덜란드 계통의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일본 선교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들어와서 선교를 하게 되니까 개혁파가 처음 들어온 거죠. 일단 개혁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뉴잉글랜드 계통의 지난주에 얘기했던 뉴잉글랜드 계통의 청교도들도 이제 막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회중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중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다음에 이제 일부 장로교회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보는 수많은 이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대체적으로 주로 이제 이런 개혁파 학교들과 연관이 이제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결과로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교육적으로 또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교파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맥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핵심은 뭐냐면 중국에서도 개혁파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교파가 다 들어갔다. 일본에서도 개혁파와 관련되어 있는 칼뱅주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교파가 다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네덜란드 개혁파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난주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사람 얘기는 했어요. 언더우드가 네덜란드 개혁파 학교 출신이라고는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네덜란드 개혁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그죠? 청교도 회중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청교도 회중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정말 이렇게 수많은 이제 뭐 청교도들의 뭐 리처드 백스터라든지 뭐 존 오웬 요즘 엄청나게 많이 유행하고 뭐 존 파이퍼 뭐 에드워즈 무지하게 많잖아요. 다 소위 이제 그 뉴잉글랜드 회중교회 쪽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온 적은 아예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그러면 소위 이제 회중교회, 청교도 회중교회가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느냐? 선교사로 들어온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소위 이제 회중교회가 들어온 적은 있어요. 또 어떻게 들어왔느냐? 서양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정착해서 생긴 회중교회를 일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합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그 조합교회가 일본 사람들인 목사들이 한국에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초기에 조합교회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친일 소위 식민지 맥락에서 이제 조합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합교회 신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합교회 신자가 되면 곧 우리는 친일파가 되는 거니까. 결국 한국에 들어온 조합교회 선교사들, 소위 회중교회 선교사들이 한 건 뭐냐면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친일교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혁교회는 우리랑 이제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파이자 침례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켈빈주랑 관련되는 교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파라고 할 수 있는 침례교는 한국에 언제 들어왔느냐?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전쟁 이후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어떤 특정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오늘날의 이제 공주, 충청남도요. 공주가 충청남도에 북도예요? 남도죠. 남도. 예.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활동했던 역사가 있고, 또 말콤 페닉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죠. 페닉이라는 사람이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거의 단독 목사, 단독 독립 선교사 개념으로 들어와서 활동은 한 적은 있지만, 소위 이제 그 침례교와 관련된 어떤 교파를 형성하거나 또는 이제 신학을 이제 전파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그럼 언제 들어오게 된 거냐? 한국의 침례교회는 해방 이후에 남침례교회가 대전을 중심으로 이제 소위 이제 침례교를 이제 새롭게 이제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생기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신교 교파가 침례교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지금도 영향력 있는 교파 침례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은 특이하게도 침례교가 한 번도 힘을 써본 일이 없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죠. 자,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서 소위 이제 이 맥락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이 뭐 어떤 켈빈주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개신교 교파에게도 사실 한국은 일종의 선교의 대상지도 아니었고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일종의 폭발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개신교뿐만 아니라 칼뱅주의라고 하는 것도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이 일종의 이제 아시아의 중심지가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이제 근처적인 맥락 속에서 일단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쭉 이제 보겠습니다. 쭉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적인 설명을 일단 한 다음에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이제 강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칼뱅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교회의 칼뱅과 칼뱅주의가 수용된 역사를 일종의 이제 도표로 일단 정리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교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 그 다음에 일종의 기관들, 신학 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얘기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부터 이제 1페이지 맨 마지막부터 나올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칼뱅주의와 칼뱅이 소개가 되는 것은 일종의 책이나 어떤 문헌의 맥락을 통해서 소개가 되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됐는지를 한번 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언제냐면 1884년입니다. 소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84년과 85년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82년에 미국과의 이제 조약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수호 통상 조약과 함께 이제 2년 뒤에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들어온 선교사로 84년에 들어온 것이 이제 유명 알렌이고요. 소위 이제 의사 선교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제중원, 나중에 세브란스라 연결되는 이 병원을 세우게 된 알렌 선교사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인물이 이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이제 세문안교회라든지 뭐 연세대학교 이런 학교와 관련돼 있는 인물인 거 아시죠, 그죠? 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마펙 같이 이제 평양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장로교를 이제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인물이 이제 장로교 이 마펫입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쭉 있고, 연세적으로 84년에 북장로교가 들어오고요. 이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북장로교가 이제 침례교나 또는 이제 회중교회를 제외하고 북장로교가 일단 한국에 들어온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이제 미국 내에서는 또 꽤 큰 칼빈주의 교파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큰 이제 무리수는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연쇄적으로 들어오는 교파들이 있는데 1889년에 호주에서 장로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892년이 되면 미국 남쪽에서 장로교인들이 또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98년에 이제 캐나다에서 장로교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이제 주로 지역별로 이제 활동을 하게 이제 되는데요. 이제 도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여러분 좀 많이 보신 그림 중에 하나죠? 이 그림 아시죠? 자,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온 그 대표적인 그 선교 단체들이 보면 교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주요한 교파가 이제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요한 교파가 6개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정말 이건 특이한 상황인데요. 그 6개의 선교단체 가운데서 4개가 장로교 교파였고요. 금방 얘기했던 그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가 이제 감리교였죠. 이게 다 미국 교파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미국에서 장로교가 들어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침례교가 최대 교파이지만 장로교도 꽤 큰 교파였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선교하면서 한국도의 선교 지역으로 삼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하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한국에 이제 들어온 미국이 아닌 교파,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를 제외하고 캐나다와 호주를 생각할 때 이 나라에서 한국에 전파한 파송한 선교사의 교파가 장로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미국은 독립된 국가라니까 영국과는 딱히 관계가 없으니까 뭐 이것은 예외로 친다고 하더라도요. 캐나다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떤 이 나라가 독립된 국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소위 모국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어디예요? 영국이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각각 총리들이 있는 나라로서 독립된 국가이지만 국가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국가 원수가 누구예요?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현재 여전히 이 사람들의 이제 대빵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영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호주도 주류교파가 장로교일까요? 성공회일까요? 주류교파가 성공회입니다. 호주도 주류교파가 성공회고요. 캐나다도 주류교파가 성공회입니다. 장로교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처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열렸다. 1892년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한국이 열렸고, 그 다음에 83년에 이제 영국과 이제 수교를 하면서 소위 이제 조영 수호 통상조약이 이제 맺어지면서 한국의 선교제가 열렸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영국 정부에서 영국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당시 이제 공사관이 영국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호주와 캐나다에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나라가 열렸으니까 이제 선교를 해도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반응을 해야 되는 교파는 어디예요? 당연히 성공회겠죠, 그죠? 이것이 상식적인 맥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한국이 열렸을 때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룹은 성공의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디였다고요? 장로교 그룹이었어요.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장로교는 여전히 지금도 옛날도 주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에 보냈을 때 거의 유일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보낸 거였는데 교파 선교사로서는 이 그룹이 어디였느냐? 이 그룹이 장로교였다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하심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칼빈주의자들의 나라가 되기에 거의 유일하게 독보적인 은혜를 받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맥락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과 중국같이 그렇게 주목받던 나라도 아니었는데 성공한 것도 특이한데 미국 교파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와 호주같이 전혀 이렇게 칼빈주의가 우세가 아닌 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다 장로교 선교였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이제 특이한 현상인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6개 교파가 이제 한국에 처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단 선교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좀 이렇게 독특하고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특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 얘기를 일단 하다 보면요, 선교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칼뱅주의자들이 일단 주류고 다수이긴 했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선교와 또는 이제 교파의 맥락을 생각할 때는 항상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특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6세기 당시의 칼뱅주의와 20세기 선교의 맥락에서 형성된 칼뱅주의를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세기 당시의 칼뱅주의와 개혁파 현상이 이제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신학이자 일종의 교리적인 혁명 같은 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저항 속에서 소위 참된 교리를 이제 소위 산출해내는 작업, 그리고 루터파와의 대결 속에서 루터파와 다른 칼빈주의만의 신학적인 어떤 이제 결정체를 만들어낸 작업이 중요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16세기 당시의 칼빈주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그 코어가 뭐냐면 일종의 신학 운동입니다. 교리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세기, 20세기의 선교적 맥락에서 소위 이제 장로교 교파 또는 칼뱅주의 교파가 이제 전파되는 맥락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학의 맥락 또는 교리의 맥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어느 날 열심히 이제 칼뱅주의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막 다니다가 어느 날 칼빈의 길을 읽게 되고 청교도들의 글을 읽게 되고 칼빈주의의 문서들을 보게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막 감동을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열심히 감동받아가지고 칼빈주의자가 되고 엄밀한 개혁주의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하게 되는 과정은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참된 교리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뭐예요? 참된 교리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위 엄밀한 개혁주의를 추구할수록 행동주의적인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기성적이거나 교리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맥락인지 아시죠? 근데 선교사들은 비록 이 사람들이 장로교 소속이고 칼뱅주의자인 교파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선교사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선교사들이 있겠지만 선교사들을 지배하는 정서는 뭐예요? 선교사를 지배하는 정서가 지성입니까? 아니면 열정입니까? 열정이죠. 선교사들에게는 칼빈주의를 전파한다. 또는 칼빈주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사들의 일종의 맥락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록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교파적으로는 장로교가 주류이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들이 주류이지만 선교사들은요 무엇보다도 가슴의 사람들입니다. 가슴의 사람들이고 행동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교파의 교회를 세우거나 그 신학적인 기반이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목적을 세울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기독교가 한 번도 뿌리 내려지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처음부터 소위 칼뱅주의에 근거한 그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럼 결국에서 뭘 한 거냐?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비록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4개의 장로교 교파와 2개의 감리교 교파가 있었지만 교파가 다르단 말이죠. 그죠? 나라도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와가지고 한 일종의 이제 조약이 뭐였냐면 우리 선교사들끼리 싸우지 말자 이겁니다. 또 왜 싸우지 마냐? 우리는 나라가 다르다. 우리는 국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교파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다. 근데 이 나라에다가 우리가 세울 교회는 미국 북장로교회의 한국 지부 또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한국 지부, 캐나다 장로교회의 한국 지부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뭘 세워야 되느냐? 이 나라에는 한 번도 기독교가 전파된 적이 없는데 이 나라에 세워질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절대로 미국과 영국과 또는 캐나다의 교회에 일종의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런 국가적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반드시 한국의 교회여야 되고 미국 교회가 아니라 캐나다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와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여러 교파에 있단 말이죠. 나라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죠. 하나는 감리교고 하나는 장로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의 한국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에 되냐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은 이제 최고의 결정이 뭐였냐면, 소위 한국에다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우리 두 교파의 특징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하나의 요소, 소위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한국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자. 이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16세기 맥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랑은 다른 개신교 맥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예정이나 뭐 자유의지 이런 종류의 주제를 배제하고 오직 순수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쪽이죠. 가장 중요한 그런 십자가 중심적인 이런 종류의 이제 요소를 공유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세워진 소위 이제 첫 번째 공의회의 일종의 이제 결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하나의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생긴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결정을 선교사들은 막 토의를 하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거의 이제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거의 80,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국에 있는 한국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당시 신학을 잘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뭐 켈빈주의의 차이, 뭐 아르미니스주의 차이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에다가 한국교회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서양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한국 교회는 이것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한국에 처음부터 하나의 교파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이제 결의를 한 다음에 이 6개의 교파가 각각 자기네 나라에다가 포성한 나라에다 이 얘기를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더니 생긴 결과가 뭐냐? 이것을 대부분의 이제 포성한 국가에서는 이걸 다 거부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거부를 했을까요? 거부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물론 신학적인 차이도 있겠다 이런 것도 얘기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철저하게 모노지즘에 이제 헌신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와 신학이 이제 뭐 겹쳐질 수가 있는 이런 것도 얘기를 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재정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정을 투자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소위 이제 헌신적인 노력을 하면서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이것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자기들의 공적이 남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생기는 문제들, 그렇게 생긴 교회들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이며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을 재정적으로 또 후원을 할 것이며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파들 사이에서 일종의 연합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에서 이것이 이제 반대가 이제 거부가 되면서 결국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하게 된 일종의 이제 타협이 뭐냐면 소위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서양에 있는 자기네 모국에서 이것을 허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하나의 교파를 세우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대신에 그래도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일종의 이제 타협이 있었던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최소한 장로교회를 세우되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를 따로 세우지는 말자. 이렇게 된 거죠. 또 어떻게 된 거냐?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고 또 뭐예요? 하나의 감리교를 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장로교와 하나의 감리교가 한국에서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하나가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교단체가 6개 있다 보니까 이 선교단체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수많은 어떤 이제 노력들과 자산들과 건물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땅도 좀 사고 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하는 와중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역할들을 각자 지역에서 감당하자, 서로 양도독질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한국 선교지 분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함경도 같은 경우는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에 이제 남장로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이제 호주 장로교회,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지역들, 평양이나 이제 대구와 서울 지역들은 이제 북장로교가 차지하고 강원도나 충청도는 이제 감리교가 이제
차지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선교지 재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처음에 나타났던 한국에 일어난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첫 번째 표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6개의 교파가 있지만 특이하게도 이 6개의 교파 가운데서 4개의 교파가 장로교 교파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굉장히 특이한 이제 두 번째 도표로 보시면요. 한국의 선교사와 개신교 신자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1910년이 이 그림이 이제 1910년 정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거를 보면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을 다 합치면요. 선교사들 가운데서 장로교와 감리교 이 6개 교파에 속하는 선교사들이 86%.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장감이 지배하는 지형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국가별로 나눈다면 캐나다와 호주가 있긴 하지만 캐나다와 호주는 워낙에 이제 소수였고 그다음에 선교한 지역도 함경도와 경상남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주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변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장로교와 감리교를 합치면 86%. 그다음에 미국인만 따로 계산한다면 80%. 결국에는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어떤 선교지에서 나타나지 않은 독특한 현상 하나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장감 선교사가 90% 가까이 되는 인원을 거의 압도적으로 지배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교 지역.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물론 이제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선교사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긴 했지만 미국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 가운데서 약 80%를 차지하는 역시나 어마어마하게 특이한 현상. 근데 이건 특히 이제 왜 특이하냐면 영국 사람들이 너무 없었던 것이 이제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로 당시에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의 선교를 지배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 거의 반분을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대4, 7대3 정도까지는 돼야지 이제 이것이 이제 형평성이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는 미국인이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특이하게도 아주 이제 미국의 아주 거의 어떤 면에서는 거의 미국형 또는 이제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처음부터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 비율은 그렇다 치면 그러면 이제 신자 비율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가? 1932년을 가면요. 두 번째에 나오는 표의 이제 오른쪽입니다. 선교사 비율은 이제 86%가 이제 장로교, 감리교 합쳐가지고 86%였거든요. 근데 32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통계가 나온 이후에 이제 20년 정도가 지난 이후인데 이때 보면요. 한국에 있는 신자가 1932년에 28,000명입니다. 28만 명. 전체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28만 명이거든요. 근데 28만 명 가운데서 장로교 신자가 몇 명이에요? 21만 1,000명입니다. 무려 몇 퍼센트예요? 75%. 감리교는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의외로 장로교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17%. 근데 이 둘을 합치면 무려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90%가 9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비율보다도 선교사들의 장감 비율보다도 오히려 신자들의 장감 비율이 그 비율의 차이가 더 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칼빈주의가 그 교회의 주류가 된 거의 유일한 나라. 그러니까 국교가 있었던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럽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국교가 칼빈주의인 나라가 네덜란드가 있고 스위스 일부 도시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이 정도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국교가 없거든요. 우리는 국교가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도 국교가 없죠.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장로교인들이 많고 칼빈주의자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그죠? 침례교인들이 많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반반 정도라면 반은 침례교인 칼빈주의고 반은 칼빈주의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도 국교가 칼빈주의가 아닌 나라 중에서 칼빈주의가 압도적인 주류를 차지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칼뱅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지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 칼빈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처럼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관심의 대상, 그러니까 논란이 되든지 아니면 뭐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든지 비난의 대상이든지 그런 논란 자체가 대부분의 나라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교파 자체가 너무너무 적고 그와 관련된 신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관심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칼뱅이 뜨거운 존재가 되는 것이냐? 미움이든지 뭐 사랑이든지 간에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칼빈이 일종의 주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한국에서만 이런 일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장로교 신학교육을 일단 보면요. 이제 쭉 이제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랑 이제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자, 한국에서는요, 1984년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장로교가 처음으로 일종의 이제 신학교육을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공식적으로는 1901년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요. 1901년에 평양에서 이제 장로교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성경 공부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평양에서 사무엘 마펫, 우리가 이제 마포 3녀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죠? 세물교 플러스에서 이제 광고를 해드는 거죠. 세물교 플러스에서 저기 있습니다. 맨 위쪽에 두 번째 칸에 처음 보면 책이 4권이 꼽혀 있는 거 보이시죠? 글자는 안 보이시겠지만 마포 3열 자료집, 이게 이제 사무엘 마펫에 관련된 자료집이 이제 저기 있는 거예요. 비싸지만 우리가 사야 되는 책이에요. 자, 마포 3열 자료집인데 이 마포 3열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평양입니다. 근데 이제 평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장로교인들이 주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평양 대부흥도 이제 여기 평양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이 이제 한국 개신교의 일종의 중심지가 되고 특히 장로교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신학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신학 교육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 아니라 어디예요? 평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신학교가 공식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양 신학교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이때 주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 정규 신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3년 이렇게 딱 풀로 했던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농번기 주로 이제 농부들이었으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서 주로 이제 쉬는 때 와가지고 이제 3개월 단위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7명이 처음으로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7명이 안수를 받는 해가 언제냐면 1907년입니다. 1907년에 그러면서 7명이 처음으로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안수받은 목사가 7명이 생기니까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7위 조직인 노회라는 것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공식적으로 한국의 장로교가 탄생하는 거죠. 이것을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907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장로교가 처음 공식적으로 시작된 해고 첫 번째 목사가 탄생된 해고 그리고 그 해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장로교가 한국의 일종의 이제 시작과 동시에 주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는 1907년에 있었던 이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1907년에 이제 동노회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뒤에 이제 노회가 이제 하나가 생겼으니까 동노회란 얘기는 뭐 독한 노회, 뭐 이렇게 표독한 노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동노회가 뭐예요? 동노회가 뭐죠? 단독 노회, 하나밖에 없는 노회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회가 이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까지 이제 계속해서 목사들이 배출이 되겠죠. 매년 뭐 한 10명 정도씩,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별로 돌아가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회가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지역별로 노회가 여러 개 생기겠죠. 그러면 그 노회를 모아가지고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총회인 거죠. 그게 19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이제 소위 교단으로서의 조직의 첫 시작은 1907년이고 노회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총회로 조직된 때는 1912년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역사적인 사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7위회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이어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장로교와 그 다음에 이제 칼뱅주의의 조직의 발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1907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장로교 목사가 세워질 때까지 이분들이 정말로 그러면 장로교 목사로 세워졌고 칼뱅주의 배경의 교파로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이제 20세기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칼빈주의를 열심히 배우고 또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20세기 말 또는 21세기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소위 칼뱅주의자 또는 개혁주의자라고 과연 부를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칼뱅주의자로 부를 수가 있나요? 칼뱅주의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칼뱅주의자가 된다는 게 뭐죠?
사상이 이루어지고 책이 나오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뭐 그 맞습니다. 교리적인 네. 공의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이렇게 학문적인 아카데믹하게 얘기하셨어요. 자 일단은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근거를 얘기를 한다면 칼병주 우리가 장로교 목사로 이제 7명 일단 처음 인정을 받았는데 그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개신교 목사 또는 복음주의자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더 구별되는 의미로서의 칼뱅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그와 다른 교파,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거를 믿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칼뱅주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핵심이 뭐냐는 거죠. 대체로 물론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칼뱅과 소위 그 이후의 칼뱅주의자들의 키워드이자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성찬에 임재하시는 영적인 임재라든지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헌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냥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읽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증거들이 있냐는 거죠. 핵심은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를 드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소위 조직으로서의 장로교와 소위 이제 교파로서의 장로교, 칼뱅주의의 조직과 기관이 생긴 것은 1901년부터 이제 이미 신학 교육이 시작이 됐고, 1907년에 조직이 생겨서 소위 칼뱅주의 교파가 생겼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든지 루터파와 다른 의미에서의 칼뱅주의라고 부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의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은 뭐예요? 선교사들은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선교사들은 아주 의식적인 교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국에 왔을 때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네 교파에서 미국에서 또는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대학원에서 칼뱅주의를 배웠지만 이것을 전혀 그에 대한 용어가 존재하지도 않은 한국에서 처음부터 칼뱅주의 신앙을 가르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칼뱅주의 교파를 생성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복음주의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개신교 신학의 틀에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할 만큼 열려있는 사람 또는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칼뱅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과연 그 당시까지 이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해서 처음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칼뱅주의나 또는 개신교 신학을 배울 만한 그런 여건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요. 소위 문헌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표를 1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페이지를 쭉 이제 연결해서 보면요. 쭉 보세요. 자, 이 도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칼뱅주의와 관련된 문헌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도표입니다. 근데 칼뱅주의만 있는 건 아니죠. 뭐부터 나옵니까? 종교개혁부터 나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칼뱅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배경인 종교개혁이 설명이 돼야 되고 칼뱅주의 이전에 소위 종교개혁의 시조였던 루터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쭉 보시면요. 칼뱅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 이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무엘 마펫이 1909년에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칼뱅에 관하여 칼뱅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여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1907년에 첫 번째 장로교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나서 2년 뒤의 얘기입니다. 근데 왜 1909년이었냐? 1909년이 칼뱅 탄생 400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한 것처럼 1909년에 400주년 기념일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이것을 이제 사무엘 마펫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멜 마펫이 이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선교사들이 7명의 목사를 장로교 목사를 안수 주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칼뱅주의에 대한 얘기가 사실상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칼뱅주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 칼뱅주의가 아닌 다른 개신교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정체성을 뚜렷하게 할 만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사실상 한국 교회에서 일단 거의 모든 이제 선교들 얘기 다 마찬가지인데 선교사들이 가서 일단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몇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소위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 그런 종류의 작업들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나 평균적으로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교파로서의 어떤 이제 전통을 형성하기 이전에 그 종류의 전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배를 위한 성경과 찬송을 번역하는 작업이 최소한 어느 지역에서나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종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사실상 어떤 종류의 신학적인 작업도 대체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이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880년대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개신교에 관련된 첫 문헌이 나온 것은 언제냐? 언제라고요? 1908년 바로 이겁니다. 1908년에 루터에 대한 책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1908년이죠. 그러니까 1884년부터 시작해서 1908년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죠? 최소한 24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개신교가 도대체 뭐다? 우리 개신교의 시조가 도대체 누구다?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요? 24년.